서울, 강남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거리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회색빛 우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도로는 빗물에 반사된 신호등 불빛으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지윤에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다. 손에 들린 싸구려 우산 아래로 그녀의 품 안에는 조용히 숨죽인 채 안긴 작은 아이, 다온이가 있었다. 11달 된 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지윤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그 선택이 직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었다. 다온아, 제발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지윤은 낮게 속삭이며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녀의 체온에 고이 안긴 채 작은 숨결만을 흘렸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강준혁 회장이 사는 강남의 고급 저택이었다. 강 회장은 국내 최대 전자기업 강화그룹의 총수였고 사생활이 철저히 관리되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내를 사고로 잃은 뒤 그는 감정을 모두 닫아버린 듯했고 집안은 늘 조용하고 완벽해야 했다. 지윤은 안쪽 창고 옆 작은 공간에 다온이를 눕혔다. 낡은 담요와 우유병, 작은 장난감을 꺼내 정리하고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울지 마. 알겠지?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은 뒤 도망치듯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청소할 구력이 많았다. 지윤은 땀과 비가 섞인 채로 바닥을 문지르며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했다. 다온이의 상태가 신경 쓰여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라면 오후 늦게야 돌아올 강 회장이 예고 없이 오전에 귀가한 것이다. 지윤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야? 낮고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곧 나가겠습니다. 강준혁은 그녀를 지나쳐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멈췄다. 주방 한켠, 창고 옆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히득히득. 그 웃음소리는 너무도 맑고 따뜻해서 이 냉혹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강 회장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홍색 담요에 둘러싸인 채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웃고 있는 작은 아이와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손을 흔들며 웃어보렸다. 당신 딸인가? 강 회장의 시선은 아이에서 지윤에게로 천천히 옮겨졌다. 지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맡길 곳이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아이를 본능적으로 감쌌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놀랍게도 강준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손끝이 아이의 뺨에 닿자 다온이는 깔깔 웃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이름이 뭐라? 이다온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싸늘하던 얼굴에서 잠시 오래된 온기가 비쳤다. 지윤은 그 표정을 처음 보았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인간의 온도를 되찾은 사람처럼. 그날 저녁 지윤은 짐을 싸며 떠날 준비를 했다. 회장이 그들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방에 들어간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강준혁이 다온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낯선 이야기책이 아닌 자신이 직접 쓴 것 같은 메모장에 적힌 짧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토끼는 유롭지 않게 되었대. 왜냐면 그 옆엔 작은 토끼가 있었거든. 지윤은 숨을 삼켰다. 그가 다시 책을 덮을 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저희 당장 나가야 할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지윤을 바라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요.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남의 저택 한켠에선 낯선 온기와 아주 오래된 듯한 평화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지유는 아직도 어란히 벙벙한 상태였다. 다온이는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레 앉아 전날 밤의 장면을 되새기고 있었다. 강준혁 회장의 마지막 말,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을수록 지윤의 마음은 불안과 설렘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에 들어갔을 때 다온이를 아는 강준혁이 직접 유아롱 이유식을 데우고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윤이 다급히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유식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지윤은 당황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손에 든 주걱을 교정해주고 재료의 비율을 설명해줬다. 당근은 너무 오래 익히면 맛이 사라지고 감자는 물을 적게 넣는 게 좋아요. 그는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다. 마치 다온이라는 작은 생명이 갑자기 자신의 세상 중심에 들어온 것처럼. 식사 후 지유는 다온이를 재우고 정리를 시작했다. 그 사이 강준혁은 서재에 앉아 뭔가를 오래도록 생각하는 듯 보였다. 이전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흐름이 생겨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 같던 눈동자에 따뜻한 물결이 번져가는 느낌. 그날 이후 다온이의 존재는 그 집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던 울음소리,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아기 노래가 흐르는 소리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 변화는 집안의 공기마저 바꿨다. 늘 침묵이 가득하던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냉장고엔 이유식 재료가 채워졌다. 거실 한편에는 르라룽 의자가 노렸고 복도에는 작은 핑크색 양말이 굴러다녔다. 지유는 어느 날 바닥 청소를 하다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 집이 살아나는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건 바로 뒤에 있던 오할머니였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유일한 장년 가사도미인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전에도 이런 소리가 들렸었죠.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지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 아이가 있었나요? 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부인, 고 서지혜 씨가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출산 후 달 전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꼭 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지유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였군요. 지유는 중얼이듯 말했다. 어쩐지 그가 다온이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강준혁은 혼자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고 있었다. 지유는 그 옆을 지나가다 문득 멈췄다. 사진 속에서 한 여성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서지혜, 너무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람은 내게 인간이란 걸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다온이가 엉금엉금 기어와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고 다온이는 팔을 벌려 그의 목을 감쌌다. 그 순간 지유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 집은 변하고 있었다. 단순히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 남자 역시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회사에서 짧은 일정을 마친 뒤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주방으로 곧장 향했고 그곳에서 김치전 냄새와 함께 지은과 다온이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유는 당황하며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인사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웠죠.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좋아 보였어요. 그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예전에 지혜가 자주 해줬던 냄새네요. 지유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그분이 남긴 요리책이 있었나요? 강 회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유는 낡은 요리 노트를 찾아냈다. 낙서처럼 그려진 레시피와 옆에 적힌 메모들. 오늘은 너무 짰지만 그가 다 먹어줬다. 아이가 생기면 이 김치죽을 제일 먼저 해줘야지. 지유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 노트엔 사랑이, 가족이,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그 레시피대로 김치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분이 남긴 마음일지도 몰라요. 강준혁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진 것 같네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다온이는 처음으로 자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지유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이 행복이 너무 짧지 않기를. 강준혁이 다온을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는 발소리 하나, 컵 부딪히는 소리 하나에도 긴장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기의 옹알이와 까르륵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렀다. 오 할머니는 청소를 하다가 문득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 집에 봄이 다시 오는구먼. 그러나 집 안의 따뜻함과 달리 집 밖의 세상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유는 그 변화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전처럼 묵묵히 일하며 다온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강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지윤에게 물었다. 다온이는 어젯밤에 잘 잤어요. 지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제는 특히 깊이 잠들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메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은 것처럼 떨렸다. 그냥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뿐인데 이 말이 어쩐지 특별하게 들렸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고급차에서 한 여성이 우아한 실루엣으로 내려왔다. 우세나, 정치인의 딸이자 유명 앵커 출신, 그리고 강화그룹이 밀어주던 미래의 사물이었다.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세나는 시선을 집안 곳곳에 흘리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집이 많이 달라졌군요. 그녀의 눈길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핑크색 장난감과 아기 흔들 침대에서 잠시 멈췄다. 준혁 씨, 이건 뭐죠? 강준혁은 떨림 없이 대답했다. 네, 집에 있는 물건입니다. 세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몰라야 한다는 말인가요? 지유는 주방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세나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말했다. 저쪽으로 와보실래요? 잠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지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세나는 한 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처럼 지윤의 복장, 신발, 심지어 손톱까지 훑어보았다. 이 아이가 당신 딸이라고. 세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런데 의력이 있는 거죠. 지유는 대답하기에 앞서 강준혁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지윤이 스스로 답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데리고 오려 했는데 회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 집에서 아이가 웃고 울고 뛰는 모습. 아주 신선하겠네요. 그리고 톤을 낮추며 속삭였다. 하지만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히 지윤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오후 강화그룹 고위층 라운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장이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데, 여자도 같이 산대. 집안일 하는 여자라던데. 유세나 씨가 가만히 있을까? 소문은 어느새 기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국 일이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윤의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과거 임신 중절 의혹, 기 때문에 남자를 끌어들여 돈을 뜯었다는 소문, 전 남편과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 모두 조작된 허위 정보였지만 댓글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도둑년이잖아. 회장님 일용하는 거지. 애도 수상해 보이네. 지윤은 그 글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닫고 다온을 끌어안았다. 다온아, 미안해. 엄마가 너까지 위험하게 했어. 그날 밤, 강준혁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윤을 찾았다. 지윤 씨, 저 소문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지윤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윤 씨, 제가 떠날게요. 강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지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지켜야 할 건 회사 이미지, 주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다온의 작은 배낭까지 매기고 문 앞에 작게 접은 종이를 두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회장님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비 오는 새벽, 지윤은 다온을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저택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웃음이 가득하던 공간은 다시 차가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강준혁은 지윤이 남긴 종이를 읽어 내려가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한 공허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지윤의 떨리는 어깨와 다온의 작은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마지막으로 흔든 작별 인사였다. 강준혁은 며칠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윤이 떠난 그날 이후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그때의 정적이 차가운 공기였다면 지금은 어딘가 허전하고 텅 빈 울림이었다. 거실에 남아있는 다온의 작은 신발 한 짝, 식탁 구석에 놓인 아기 스푼, 그리고 냉장고 안에 남겨진 이유식 반병이 그 흔적을 대변하고 있었다. 강준혁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를 보냈던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녀의 말처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체면과 이미지뿐이라면 이 모든 따뜻함을 왜 그토록 갈망했던 걸까? 며칠 뒤 강화그룹 본사에서는 비공개 이사회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바로 최근 회장 개인 사생활 관련 루머와 그로 인한 주가 하락 문제였다. 이사들은 회의실에 앉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 요즘 언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정리하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선을 긋든. 강준혁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넘기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유세나였다. 이 정도면 회장님도 이제 판단 내리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여유롭고 냉정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 아니라는 걸. 그게 저랑 잘 맞는 이유였고. 강준혁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들은 애 감정을 부정하는 쪽이 더 성숙하다고 믿는 거죠. 세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게 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니까요. 통화가 끊긴 후 강준혁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지윤이 두고 간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회장님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삶의 짐이라 말한 사람. 하지만 아이를 안고 웃을 줄 아는 그녀의 존재가 지금 이 삶의 가장 결핍된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며칠 후 강화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방송사와 언론이 일제히 집중했고 온라인 생중계까지 이어졌다. 기자들이 자리 잡고 앉자 무대 중앙에 강준혁이 등장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넥타이,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최근 저의 사생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발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예상 밖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화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잘못 들었는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 회사를 이끄는 동안 많은 이익과 성장도 있었지만 진심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에서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기자가 일쳤다. 회장님, 그 말은 혹시 그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강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제게 무엇을 얻기 위해 다가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제 삶을 다시 살게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저는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언론은 폭풍처럼 그의 사임과 연설을 다뤘다. 누군가는 그를 바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칭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그는 모든 평론에서 멀어진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지윤은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는 연락도 없었고 일치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인천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예롭고 고되었지만 한편으론 잔잔한 행복이 있었다. 다오는 잘 자랐다. 이제 마음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엄마를 깨우이라 예치기도 했다. 지유는 매일 아침 다온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린 잘 살아가고 있어.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유는 우산을 털고 들어온 손님을 향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피곤한 눈빛, 그러나 선명한 얼굴. 강준혁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김치죽 아직도 만드시나요? 지유는 작게 웃었다. 레시피는 그대로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온이 안쪽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그를 보는 순간 작은 발로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아빠. 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았다. 식당 안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인천 외곽의 작은 동네. 비 내린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어제 내린 비가 모든 먼지를 씻어낸 듯 공기는 깨끗했고 골목마다 자그마한 들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유는 이른 새벽부터 식당 주방에 서 있었다. 전날 밤 그가 돌아왔다. 강준혁. 그가 젖은 옷을 입고 식당 문을 열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유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식사를 하고
다온이를 꼭 안아주었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아직 할 말이 남아서요.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른 아침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변함없이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간절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담당해도 될까요? 지유는 작게 웃었다. 그럼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섰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침 준비를 하며 마치 몇 년이나 같이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다온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작은 밥그릇을 두드리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온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날, 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저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유는 말없이 조리를 계속했다. 그 아이가 저를 부를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 아이를 부르지 않는 제가 더 이상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지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세상엔 책임져야 할 자리도 지켜야 할 체면도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매일 아침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상이더라고. 지윤은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회장님이시잖아요.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러기에? 이젠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다온이의 아빠로 살고 싶어서. 지유는 아무 말 없이 다온이를 바라봤다. 작은 아이는 아침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말했다. 우리 셋이야. 그 말에 지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강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앉아 다온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셋이야. 짧고 간단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법적 서류 없이도 세 사람은 서로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는 동네 주민 몇 명이 찾아와 따뜻한 저녁을 먹고 갔다. 강준혁은 서빙을 도왔고 설거지도 함께 했다. 누구도 그가 거대 기업의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혹시 알아차린 이가 있어도 굳이 묻지 않았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사람이 먼저였고 과거의 지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유는 작은 공지문을 하나 써붙였다. 금요일부터는 새로운 가족 메뉴가 시작됩니다. 다온이 밥상, 아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 매주 금요일, 아빠가 직접 서빙합니다. 공지는 장난스럽게 쓰였지만 가게 앞을 지나가던 이들은 그 글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 주 금요일, 첫 다온이 밥상 날. 가게에는 아기와 함께 온 젊은 엄마들이 몇 명 들어왔다. 그들은 아기 의자를 옆에 놓고 식사를 시작했고 강준혁은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물컵을 채워주며 인사를 건넸다. 애기 몇 개월이에요? 11달이요. 다온이랑 같네요. 아, 네, 다온이는 요즘 계란찜 좋아해요. 식당 안에는 웃음이 퍼졌다. 지유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인천의 바다는 조용했고 바람은 살짝 쌀쌀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강준혁은 다온이를 안고 지유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바닷소리와 함께 마음속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해변가의 벤치에 앉은 후 지윤이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후회했다면 력이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수 없었을 거예요. 지윤 씨, 고맙습니다. 떠나줘서, 그리고 다시 만나줘서. 지윤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은 날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올 시간을 만든 거죠. 그 말에 강준혁은 조용히 웃었다. 다온이는 그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다. 좁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감각이 가득했다.
아이의 숨소리, 서로의 체온, 같은 이불 아래에서 느껴지는 존재감. 아무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른 후 그들은 특별한 의식 없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문패엔 이름도 성도 없었다. 그저 작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선 매일 아침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또 누군가가 웃었다. 가족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름 없이, 허락 없이, 그저 선택함으로써.